피디님,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리는 키워드,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피디님이 애플 핸드폰 쓰고 계시잖아요. 이 애플 하면 떠오르는 단어 혹시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애플이면 디자인도 예쁘고 경험을 중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키워드들 중에는 뭐 감성, 트렌드, 경험 같은 게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보여드린 이 키워드, 정말 수십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나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까?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브랜드도 똑같거든요. 브랜드도 사실 소구점이라고 하죠. 소구점, 소구포인트라고 하는데,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소구포인트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브랜드를 무작정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키워드를 좀 보여드렸고, 사실 이 키워드는 태극당을 운영하시는 신경철 대표님의 강의에서 제가 사례를 좀 따온 겁니다. 신경철 대표님이 태극당을 운영하시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사실 지금은 뭐 연매출 한 200억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브랜드가 됐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브랜드가 잘 됐던 건 아니고 중간에 리브랜딩을 거치면서 이렇게 수백억 원대의 매출이 나온 브랜드가 된 거예요. 자칫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태국당은 처음부터 잘 된 거 아니냐, 오래된 브랜드니까 그 브랜드 빨로 매출이 좀 많이 나왔던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문 닫을 뻔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리브랜딩을 통해서 확실한 이 소구 포인트를 잡아갔던 게 지금의 태극당을 만든 거라서, 지금 만약에 가게가 힘들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 콘텐츠를 보시면 제가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알고 계실 내용이긴 한데요. 메타 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에요. 자기 객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어떤 암이죠, 암. 업력이 길면 길수록,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사장님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방향대로만 나가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로 비유를 많이 드는데, 비행기가 떴을 때 사실 방향 조절만 조금 잘못해도, 방향 조절 잘못하면 진짜 지구 반대편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도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메타인지라는 거는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메타인지를 잘 하려면은 제가 세 가지 쉬운 예를 좀 들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장사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떡볶이를 팔고 있는데 나의 주된 타겟 고객이 누구인가? 이게 어른들인가? 애기들인가? 아니면 가족들인가? 아니면 우리 매장 근처에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이 우리의 주된 타겟인가?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장사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명확하게 우리 브랜드, 우리 가게가 손님들한테 딱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문장이 딱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코칭했던 매장 중에 독산역 근처에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이 가게가 진짜 메타인지도 많이 떨어지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해드린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독산역 근처 500m 반경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브런치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매장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우리 브랜드의 어떤 슬로건 철학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브랜드를 아는 사람들도 이 문장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확실히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스틱이 되는 거죠. 스틱이라는 책에 보면은 머릿속에 남는 문장은 스티커처럼 머릿속에 딱 달라붙는다, 이런 의미로 모든 어떤 사례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매장들은 그런 스티커 같은 문장들이 없거든요. 확실한 어떤 그런 센텐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손님들의 니즈입니다. 니즈.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던 네이버 플레이스 전문 코치 은성원 대표님도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플레이스를 세팅하면 훨씬 더 전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쭉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 개념인 거죠. 손님들은 샌드위치를 찾아서 우리 플레이스에 들어왔는데 첫 이미지가 샌드위치가 아니고 만약에 그냥 샐러드다, 나는 그 샐러드 색깔이 이뻐서 메인 사진으로 해놨는데 샐러드가 메인 사진이 돼 있으면 그거는 전환이 안 되는 거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메타인지를 좀 많이 높일 수 있는 명확한 이유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세 가지를 먼저 정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이제 브랜드 객관화라고 하는데, 태극당의 이제 신경철 대표님이
장사하는 건물주다에서 강의를 해주실 때 이렇게 세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목표 시장과 고객을 이해하는 거, 두 번째가 단순하게 하는 거, 그들한테 심플하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아니라 손님들이 원하는 니즈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강의 내용이 보면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된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짜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USP입니다. USP는 제가 영상에서 너무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이해는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USP가 유니크 셀링 포인트, 뭐 유니크 셀링 프로포션, 약간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유니크하다라는 뜻 대부분이 알고 있잖아요. 평범한 가게들 사이에서 손님들이 선택하는 과정도 유니크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수많은 키워드들 있죠. 이 수많은 키워드들 중에서 내가 정말 유니크하게 다른 경쟁 매장들보다, 동네에 있는 다른 경쟁 매장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두 가지, 진짜 없으면 한 가지만 유니크하게 만들면 됩니다. 사장님이 유니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인테리어도 별로야. 메뉴 플레이팅도 썩 좋진 않아요. 맛도 그냥 평범해. 근데 사장님이 굉장히 유니크해. 어떤 사장님인가 하면 사장님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곳들, 이런 곳들은 사장님이 유니크한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아마 PD님도 아실 텐데, 소맥 말아주는 사장님이 영상 보신 적 있어요?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포항의 다미촌이라는 식당이거든요. 확 소주를 탁 따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맥주 해가지고 막 말아주시잖아요. 사장님 때문에 손님들이 가는 거예요. 사장님이 유니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키워드들 중에서 또 인테리어가 유니크한 매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글로우서울의 유정수 대표라는 분이 만든 카페나 어떤 매장들 보면은 인테리어가 굉장히 유니크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B2K 브랜딩에서 광선집이라는 고깃집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매장도 외관으로 봤을 때는 고깃집이 전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무슨 약간 클럽 같은데 고깃집이거든요. 그 외관 때문에 사람들이 유니크하게 생각해서 그 매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USP는 맛의 차별화를 두거나 아니면 플레이팅의 차별화를 두거나 인테리어나 사람이나 그것도 아니라면 상권이나 입지가 USP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USP가 아예 없는 매장은 그만큼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USP를 명확하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USP가 중요한 이유를 이제 태극당의 신경철 대표님은 강의할 때 4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경쟁 우위 확보예요. 당연히 경쟁 우위 확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만 보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가 고객의 관심이죠.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인테리어든 사장님이든 메뉴든 관심이 안 갈 수가 없겠죠. 세 번째가 소비자에게 구매 계기를 제공하는 게 됩니다. 손님들한테 그냥 사라고 얘기 안 해도 손님들이 난 이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포인트, 와우 포인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충성도 높은 고객이 무조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도 높다라는 거는 재방문도 재방문인데 누군가를 데리고 가요. 자랑하고 싶거든. 내가 알고 있는 집이야. 예전에 오술차라는 술집 브랜드가 있어요. 5,000원의 술상 차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름이. 진짜 5,900원, 4,900원, 6,900원, 7,900원짜리 안주가 되게 많고, 그리고 단골이 되면 나만의 전용 잔을 줍니다. 그 전용 잔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오셨어요? 전용 잔으로 드릴게요. 준비해 드릴게요 하면서 내 잔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걸 받는 사람은 다음에 나 친구랑 여기 꼭 와봐야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친구랑 딱 왔을 때 난 전용잔이 있거든 여기. 너도 이번에 전용잔 뭐 만들어라. 너도 이제 여기 단골 되라. 3번 오면 전용잔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이 되면서 동네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브랜드가 됐었거든요. USP라는 거는 각 항목마다 유니크한 와우 포인트가 있으면 충분히 4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2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 태극당의 신경철 대표님이 리브랜딩을 하면서 우리 브랜드의 USP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감성, 트렌드, 창의성, 혁신, 장소, 조직, 가치, 맛,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USP를 많이 준비를 하셨죠. 그러니까 물론 아주 작은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한 USP를 차별화로 두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경쟁 강도에서의 USP는 우리 동네에 같은 상권 안에 있는 경쟁 브랜드, 경쟁 매장들에 한해서
내 USP가 확실하다면 그러면 손님들이 무조건 구매를 하고 싶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뉴얼화라는 겁니다. 매뉴얼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매뉴얼화는 어떤 문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이 매뉴얼만 보게 되면 자동으로 일을 하고 매장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매뉴얼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태극당은 정말 특이한 게 78년이나 된 브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년, 50년씩 근무하신 직원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퇴사하면은 그분들이 만들어내던 제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신경철 대표님이 리브랜딩을 거치면서 매뉴얼화를 한 게 설비 투자에 대한 매뉴얼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방에 셰프를 내가 채용을 했어요. 셰프를 채용했는데 그 셰프가 요리를 하다가 만약에 관뒀어. 아니면 술 먹고 안 나와. 나하고 잘 안 맞아.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썽을 피우게 됐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못하는 메뉴를 그 친구가 만들어 놨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매뉴얼화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오동근 셰프님이라고 몽탄이나 육화미 그리고 여러 가지 한식 매장들의 메뉴를 지도하신 유명하신 셰프님이 계시거든요. 그 셰프님이 가진 어떤 그 레시피를 제가 봤는데 그 레시피는 하나하나 그때그때 만드는 레시피가 아니고 패키징화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그때마다 된장찌개 무언가를 딱딱딱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알맹이로만 돼 있습니다. 된장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탁 넣으면 그냥 된장이 완성돼. 위에 토핑만 넣으면 돼요. 약간 이런 형태의 매뉴얼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리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겠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빠르게 처리해서 매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극당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모나카 아이스크림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다 수제로 만들었어요. 근데 1년에 120만 개 정도가 팔리거든요. 이거 수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이 몇천 명이 필요할 거예요. 이거를 공장 설비화를 하시면서 매뉴얼화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일반 개인 자영업자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매뉴얼화라는 게 너무 큰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컴팩트하고 프로세싱을 좀 더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피디님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태극당이 진짜 대단하네요. 단순히 그냥 오래됐다고 잘 나가는 브랜드가 아니라 잘해야 잘 살아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리브랜딩이나 이런 매뉴얼화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던 신경철 대표님은 어떤 자잘한 스킬들을 강의를 해주신 게 아니고 실제로 브랜드가 좀 기울어져 가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리브랜딩을 했고 어떤 마인드, 가치, 철학을 가지고 브랜드를 살렸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들과 전술들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거에 조금 의미를 두시고 좀 나도 이런 게 필요하다. 나도 지금 좀 이런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 한 번씩 보면 너무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장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다들 마케팅 탓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 마케팅도 마케팅이지만 이제는 약간 브랜딩의 시대가 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게 일반 자영업자,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브랜딩이라는 거는 그냥 단골을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브랜딩을 한다고 해서 브랜딩이 잘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브랜딩을 한다고 해서 뭐 로고 만들고 BI, CI 만들고 뭐 우리 브랜드의 컬러는 뭐고 사실 이런 거는 외적인 요소고요. 내적인 요소에서는 단골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골들과 계속 교류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오고 이게 이제 브랜딩이 되는 과정인데 단골 많이 만들면 자동으로 브랜딩 됩니다. 유명해지고 단골들이 많아지면 그게 브랜딩 된 거예요. 오늘 피디님이랑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셔서 장사를 이어나가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좀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태극당의 신경철 대표님의 강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무료 강의도 아마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면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셔가지고 무료 강의라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많이 판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